국회가 상위 2% 종부세 개정안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합니다. 종부세 기준선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 여야 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도 함께 높아지면서 복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인중개사 숫자를 조절하고 수수료율도 낮추는 작업에 나섰는데 중개업계는 강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2035년까지 1,0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독일 업체들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ICT 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는 인력과 인프라 등에서 크게 뒤처지며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액티브 ETF는 코스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에 비해 성과가 좋고 보수도 낮아 최근 한 달 새 700억 원가량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상위 2%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정할 때 억 단위로 반올림을 하는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국회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아예 상위 2%를 법에 명시하면 앞으로 종부세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엔 상위 1, 2%의 주택 부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오랜 4%가량으로 대상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위 2%로 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집값 기준선이 매년 바뀌게 돼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억 단위 반올림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 상위 2% 기준선이 10억 4천만 원이면 10억 원부터, 상위 2% 기준선이 10억 6천만 원이면 11억 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여당은 올해를 따져보니 과세 대상이 오히려 줄어든다며 반올림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렇게 되면 당초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가구까지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여야는 이번 주 종부세 논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입장차가 커 여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자 중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짜고짜 가격만 통제할 게 아니라 중개사의 역할과 소비자 보장 범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개 수수료율 개편안은 총 3가지입니다. 모두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 0.9%에서 0.7%로 낮아집니다. 가령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지금은 최고 9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개편안 통과 시 최고 400에서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사실상 반값 복비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 중개사 숫자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공인중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고 자연스레 수수료가 늘어난 것을 공인중개업계에 전가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고 이제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로 돼 있잖아요. 요율대로 달라고 하시는 분도 없고 주시는 분도 없어요. 당초에 집값이 폭등해서 생긴 문제고 비싼 주택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또 오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동네는 오르는 데도 없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반면 수수료 인하를 넘어 공인중개업계에 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보증금 보호 장치인 에스크로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부동산 중개 시 법무, 세무 같은 유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는 매물 소개, 단순 중개 수준에 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막기 위한 공제보험도 대부분 1억 원 정도여서 부동산 거래 사고를 다 수습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금액이 높다고 해서 부동산 서비스 질이 좋아지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높다고 해서 수수료를 높게 된다는 것은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단일 요율로 가거나 오히려 금액이 높아지면 영으로 금액이 낮아지는 그런 요율 적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솟은 집값과 덩달아 오른 수수료로 국민적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도출할지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서는 액티브 ETF가 최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높은 성과와 더불어 보수까지 저렴한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코스피 지수는 3%대 하락한 반면 국내 상장된 액티브 ETF의 평균 수익률은 2.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전체 ETF 평균 수익률보다도 높은 성과를 거둔 겁니다. 액티브 ETF는 지수 등락을 그대로 추정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펀드 매니저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펀드 매니저의 운용 전략이 반영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BBIG 등 특정 테마 지수를 추종하는 테마형 액티브 ETF의 수익률 호조가 돋보입니다. 수익률 상위 5개 액티브 ETF 모두 테마형 액티브 ETF로 삼성자산운용의 K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는 최근 한 달 새 1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한 달 새 국내 ETF 전체 시장에서는 6,171억 원이 순유출됐지만 국내 액티브 ETF로는 706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액티브 ETF는 지수나 패시브 ETF뿐 아니라 일반 주식형 펀드와 비교해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주식형 펀드는 액티브 전략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투자와 환매에 최소 하루가 소요되는 반면 액티브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액티브 ETF가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것과 더불어 보수 역시 저렴한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일반 주식형 펀드의 평균 연간 총보수는 1.17%인 반면 액티브 ETF는 그 절반 수준인 0.55%에 그칩니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 펀드 대비해서 판매 보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했을 때 보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액티브 ETF들이 장기적인 투자가 유망한 테마형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이러한 액티브 ETF에 대한 인기에 힘입어 NH아문디 자산운용과 메리츠 자산운용 등 중소형 운용사들도 하반기 중 액티브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높은 성과의 신규 상품 출시로 선택지 역시 다양해지며 액티브 ETF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정부가 모더나 측에 백신 공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백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당초 목표인 접종률 70%로는 집단 면역이 쉽지 않다는 지적 역시 제기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 대표단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7에서 8월 공급이 밀린 백신을 가급적 9월 초까지 요청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 생산 시설 문제가 공급 차질 이유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서 위탁 생산하게 될 물량에 대한 국내 우선 공급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위탁 생산 물량의 국내 우선 공급은 당분간 어려울 예정입니다. 위탁 생산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다만 이제 위탁 생산과 여러 가지 품질 검사, 허가 등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됨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물량이 밀리더라도 이미 확보한 물량이 있어 70% 접종을 노리는 10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70% 무용론 때문입니다. 집단 면역력이 높아져도 델타 변이 같이 돌연 변이가 계속 나오고 전염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70%라는 숫자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싱가포르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각각 75%, 70%로 매우 높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백신 접종을 단기간에 했다면 접종률이 큰 의미를 가지지만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금 이렇게 기간이 늘어진 접종은 군집 면역을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층의 백신 예약률이 60%대로 낮은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자녀 백신 접종자를 고려해 청년층 백신 접종이 70%를 넘는다고 예상하지만 노쇼, 즉 예약 부도로 자녀 백신을 맞았던 것처럼 앞으로 예약 부도가 나올 위험을 생각하면 예약률을 더 높여야 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달리는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시대가 조만간 열릴 거다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율주행, 과연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원식 기자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레벨 2 수준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엔 자동차가 운전을 주도하고 사람이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레벨 3 기술이 신차의 절반에 장착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는 71억 달러에서 오는 2035년 1조 달러, 우리 돈 약 1,1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서비스 시장 또한 3조 달러를 웃돌 전망입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 구글과 인텔, 엔비디아 같은 이른바 빅테크들이 자율주행 시장에 대거 뛰어든 건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 부서를 꾸리며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 4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반면 국내는 자율주행 투자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 국산화율은 99%에 이르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38%에 불과한 게 현실.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또한 현대차와 카카오, KT 등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서야 문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선두그룹의 미국, 독일 기업들은 물론 바이두 등 자동차 후발국인 중국 기업까지 포진해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선 현대차가 앱티브와 손잡고 세운 모셔널이 전부입니다. 모셔널은 약 6위에서 8위권 사이에 지금 증재가 되고 있지만 국내 업체만을 놓고 볼 적에는 우리가 인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순수한 그냥 모셔널을 빼고 기존의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으로 본다고 하면 10위권 밖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율주행 부진의 책임에서 정부와 정치권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이 레벨 3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기존 법제도 정비에 속력을 내는 동시에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를 위해 레벨 4 테스트 무대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자율주행 개발 인력 육성이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이렇다 할 지원책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도 자동차 강국의 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타이어톱이 1동으로 가자. 저희가 지금 음성 지원 기능으로 이렇게 목적지를 인식을 하고 지금 자율주행 차량에 올라타고 현장을 쭉 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주행진흥연구실 민경욱 실장입니다. 이 차량의 좀 특징들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차량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 핸들 브레이크가 없는 운전석이 없는
그런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동작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저희 애트리가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해서 지금 원내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과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기술 수준 어디까지 왔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한 이제 선진 기술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R&D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선행 과제들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야간 환경에 자율주행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 오는 우천 환경에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차량에 이제 이 센서들이 단독 지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이제 운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그런 야간 우천 환경에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실시간 VTX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인프라랑 협업해서 자율주행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상용화 시점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 상용 서비스, 아니면은 승용 서비스라든가 이런 분야들 뭐가 있을까요? 개인이 실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 그 차량 기술은 한참 많이 남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는 공공 목적의 서비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 소외 지역,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고속 노선의 어떤 셔틀 서비스, 그런 것들이 빠르게는 한 2, 3년 내에 운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대민 서비스라고 이제 실제 자기 차에 이제 자율주행 옵션이 들어가서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마 2030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기술들을 요하는 그런 좀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좀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측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우천 환경에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인프라 또는 주변 차량과 협력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을 이제 소형 컴퓨터로 동작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센서에 대한 어떤 고도화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차량 플랫폼을 조금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의 지원,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서비스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정부의 지원과 기술 개발이 추가로 좀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많이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도 이제 법적으로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라는 면허를 득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 면허를 득하는 그런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간소화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쉽게 면허를 득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기술의 발전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현 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선진국과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히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업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답답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희망적인 이슈들이 많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8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 매도세에 오늘도 하락 마감한 삼성전자. D램 가격 하락과 더불어 지난주 반도체 업황에 대한 해외 IB의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3개월 만에 코스피 20%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10% 미만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의 재고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셋업체들의 재고가 소화가 되고 나면 또 상황이 좀 괜찮아질 수 있겠죠.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파운드리 투자와 M&A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발표한 비전 2030에서 2030년까지 총 171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미국의 자동차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이후 부재했던 M&A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진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을 거는 M&A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은 어쨌든 M&A 이벤트에 대해서 좀 가능성은 높아졌다. 업황 고점 통과에 대한 논란 못지않게 기대감 역시도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가 하락 시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앞서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줄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여부는 향후 반도체 가격의 움직임과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 등 미래 청사진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해소시켜줄지에 달렸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정부 주택 공급 마지막 총공세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에 마지막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13만 1,000호가 지어질 신규 택지가 공개됐는데 그중 수도권이 11만 호에 달합니다. 보통 서울에 한 해에 공급되는 주택이 한 3에서 5만 호 정도 되니까 11만 호면 상당한 규모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계획을 잡았던 곳들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나오고 있죠. 태릉 골프장이나 과천 청사부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방안들이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태릉 골프장의 경우는 주택 고밀 개발을 피하는 대신 노원구의 다른 대체지로 일부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천 청사부지는 기존 후보지에서 공급은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인근 대체지를 찾아 기존 목표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떻게든 방안을 짜내보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이는데 지역사회에서도 조금은 양보와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가 나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사전 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청약은 LH 같은 공공건설사가 분양하는 경우에만 해왔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으로도 이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참여한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전 청약을 확대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앞서 진행한 사전 청약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4,000호 공급에 9만 명이 몰렸는데 이렇게 사전 청약에 당첨된 수요자들은 앞으로 다른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 청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매수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또 서울 주택 시장이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나 이 매수를 꿈꾸는 무주택자들 모두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도 계속 보강되는 모습이고 그런데도 이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집값 조정의 낌새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 1년 새 가장 컸다고 하죠. 아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무능이 여실히 입증된 사례로 역사에 기억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2주간 70% 집행입니다. 네. 4차 유행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희망 회복 자금의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지원 DB를 활용해 130만 곳이 신청 즉시 자금을 수급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2주간 자금의 70%가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말까지 2차 신속 지급도 완료해서 90%
70% 집행률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이의 신청과 확인 지급을 통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설명입니다. 추석 전까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희망 회복 자금은 얼마나 되고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매출 4억 원이 넘는 사업체가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고요. 방역 조치가 15주 이상 길게 이어진 경우는 장기 집합금지를 당한 것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구간은 2019년과 2020년 매출 가운데 각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17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인 내일은 짝수인 경우에 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10에서 20%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 역시 지원금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 택시 기사에게는 종전보다 1인당 40만 원씩 더 추가된 총 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 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공과금 유예도 더 연장된다죠? 예, 맞습니다.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달 중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보증 만기를 연장해주고 또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월 8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거리두기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10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소상공인들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이미 신속함은 많이 떨어지는 지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라도 지원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예, 매각 결렬 주장은 사실 무근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오늘 한행컴퍼니와의 매각 결렬서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지 18일 만입니다. 네, 남양유업은 최근에 불가리스의 이 코로나 억제 효과 논란 때문에 홍 회장이 경영을 그만하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던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영권을 매각하는 임시주총을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이 궁금해졌는데 매각 결렬이 아니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예, 홍 회장은 임시주총 전부터 이미 한행컴 측의 거래 종결일은 7월 30일이 아니며 또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해서 이날 거래 종결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각을 결렬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당사자 간 거래를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총 결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연기하고 대외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홍 회장은 한행컴의 부당한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건 이 사적인 계약 관계에서 거래 과정에 있던 구체적인 일들을 세세하게 공개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계약 당사자로서 적절한 일도 아니고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경영권 인수를 앞뒀던 한행컴퍼니는 임시주총을 6주 뒤로 연기한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홍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여전히 한행컴퍼니와의 계약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매각이 계속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키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양유업 분유 제품 불매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애꿎은 대리점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더 이상의 오너 리스크는 없어야 한다면서 사퇴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행컴퍼니와의 소송이 길어진다면 남양유업 직원과 대리점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오너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결이 필요하겠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한다.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이 한 말입니다. 최근 국내 한 금융사가 자라나는 청년 세대의 생존을 돕기 위해 금융교육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과는 경제 동화책을 함께 읽고 진로에 고민이 많을 청소년들에게는 은행의 실제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리기도 합니다. 금융교육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2002년부터 KB국민은행이 펼쳐온 금융교육의 현장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콘서트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이 금융사기의 다양한 사례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줌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강사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듯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교과 과목이 아닌데도 필기까지 하면서 또 비대면인데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응을 해주시거든요. 평소에 금융사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실제 예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위험성이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오늘 배운 내용은 꼭 부모님한테 전달해 드리려고요. 또 주식 투자는 왜 해야 하는지에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투자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 용돈으로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투자와 관련한 교육도 다룹니다. 막연히 주식 투자는 위험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학생들의 시각을 넓혀서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시스템 구축의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내린 판단입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KB국민은행이 금융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교육을 활발히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강국이 곧 경제강국으로 이어지고 그 첫걸음에는 언제나 교육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연휴를 끝내고 개장한 시장입니다.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 상황 어땠는지 같이 짚어보시죠. 예, 박 기자, 앞서 오민지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삼성전자 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주가 어땠습니까? 네, 오전 내 잘 버티던 주가는 오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예. 결국 0.27% 내린 74,2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예, 정말 10만 전자는 고사하고 지금 7만 전자도 깨질 우려가 있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장도 안 좋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네. 있고 7만 전자 정말 깨질까요? 예,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선 디램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의 디램 재고 수준이 역사상 최저점인 561 수준으로 과잉 공급 우려가 지나치다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KB증권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이미 업황 둔화 상황을 반영을 했다며 오히려 단기 비중을 늘릴 시점을 고민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삼성전자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6개월가량 하락세를 지속한 이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 또한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1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일제히 오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시작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모건 스탠리의 셀 보고서였는데요. 예. 여기서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98,000원에서 89,000원까지 낮췄는데 현재 주가가 사실 이보다 15,000원가량 낮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면 증권사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비중을 늘릴 시점이다, 뭐 우려가 지나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체감 주가 상으로 보면은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황 변동성이 비교적 적은 시스템 반도체 부문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예. 이 시스템 반도체는 CPU 외에도 가전이나 자동차, 통신 장비 등에 들어가는 칩까지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황의 등락폭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 복귀에 또 기대를 걸었을 텐데 오늘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죠? 네, 맞습니다. 업계에선 이 부회장이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 등을 시작으로 백신 특사 역할까지 위한 이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삼성의 새 캐시카우를 위해 조만간 중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등 신사업 선점을 위한 조 단위 인수합병도 검토할 것이란 예상이
전망이 나옵니다. 예, 이 부회장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한숨을 자아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흘러갔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혹독한 하루를 보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은 딥노이드와 한컴 라이프 케어였습니다. 딥노이드를 먼저 살펴보면 시초가는 공모가 42,000원보다 약 71% 높은 72,0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좋았지만 장 내내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결국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현재 주가가 20%가량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하한가가 조금 맞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는 어땠습니까? 네, 한컴 라이프 케어는 더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 13,700원보다 17% 높은 16,05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장 내내 주가가 하락해 결국 12,8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공모가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참 상장 전에는 그래도 두 종목 모두 다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상단으로 결정됐었습니다. 또 둘을 비교를 해보면 딥노이드가 이 공모주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딥노이드의 경쟁률은 835대 1, 또 한컴 라이프케어의 경우 110대 1 정도 됐었고요. 공모가로 보면 한컴 라이프케어 공모가가 딥노이드보다 약 3배 정도 낮았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은 딥노이드로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딥노이드의 인기가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딥노이드는 1179대 1, 또 한컴 라이프케어의 경우 419대 1을 기록했었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뭐 시초가가 크게 뛴 덕분에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사실 3% 가까이 빠졌었죠. 장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린 탓도 있었고 딥노이드의 경우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44.57%로 절반에 가까웠었습니다. 또 딥노이드는 최근 3년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이익 미실현 기업입니다. 이 인공지능 개발 툴 디파이 등 관련 기술의 성장성을 인정받아 특례 요건을 갖춤으로써 상장을 할 수 있게 된 종목인데 아무래도 현 시점에선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장 직후 물량이 출회된 것을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딥노이드는 지금 현재 증명할 부분이 미비했다라는 거고 한컴 라이프케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도 코스닥만큼은 아니었지만 오늘 28포인트 정도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탓도 있었고요. 이 한컴 라이프케어의 경우 기관 투자자 물량에서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율이 1.3%에 불과했다는 점도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한컴 라이프케어의 경우 오늘부터 유통 가능한 물량은 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지금 1.3%라는 네, 얘기인데 그간 이제 박 기자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간 다뤄봤던 새내 기주들 중에서도 좀 가장 낮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걱정입니다. 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높은 구주 매출 규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한컴 라이프케어의 경우 전체 공모 물량의 66.67%가 구주 매출 물량이었습니다. 이 구주 매출이라는 건 일반 공모 청약 시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을 파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구주 매출 규모가 클수록 기존 주주가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주 매출 물량이 이렇게까지 많은 건 2대 주주인 스틱 인베스트먼트 등이 이번 IPO를 통해 전체 보유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현금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우려되는 포인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직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22.58%의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선 보호 예수를 걸어뒀다는 점은 그나마 안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공모가를 산정을 할 때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보건 마스크 매출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 등 애초에 공모가가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뭐 최근 장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최근 이렇게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은 열기가 예전만큼 뜨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스펙 공모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스펙은 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증권사가 설립을 해서 보통 코스닥에 상장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NH 스펙 몇 호, 삼성 스펙 몇 호 이런 건 앞에 붙은 증권사가 설립을 해서 우량 기업을 찾은 다음 인수합병의 증시 우에 상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좀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럼 인수합병이 안 될 수도 있고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아닙니까? 오히려 일반 주식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상장 후 3년 내 합병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 기업을 찾지 못한다면 상장 폐지됩니다. 그래도 증권사가 공모가 이자를 얹어서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고요. 또 공모가가 2,000원밖에 안 됩니다. 일반 공모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장에서 스펙 공모주로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볼까요? 네. 체인지. 네. 머지 포인트가 뭐지라고 돼 있는데 이 굉장히 그 부장님 개그, 네. 부장님 스타일로 좀 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말 내내 좀 머지 포인트로 시끄러웠는데 머지가 아니고 사실은 머지죠. 네. 예, 머지 포인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에 출시된 전자결제 수단인데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등 전국의 6만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입소문을 탄 이유는 결제 수단인 포인트를 이용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트나 또 GS25 같은 경우에서 이제 20% 싸게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8,000원을 결제를 하면 10,000원어치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지가 뭔지 몰라 뭐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까지 발행한 포인트만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랬던 머지 포인트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확 줄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통신사 할인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할 때 통신사와 가맹점이 그 비용, 할인 비용을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20%나 제공하던 할인 포인트를 머지 포인트를 발행하던 머지 플러스 본사에서 모두 다 부담을 했는데요. 업체 측의 부담이 상당했을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것은 이용자 수를 초기에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포인트를 갑자기 좀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이렇다면 이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갑자기 확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금융당국이 머지 포인트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좀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2개 이상 업종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머지 포인트 같은 전자상품권을 발행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 플러스는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은 거죠. 금융당국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그렇다면 법대로 하겠다 해서 이제 가맹 업종을 좀 줄이고 음식업 하나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전자금융업이라는 것과 상품권 발행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좀 비슷하지만 고객 보호 의무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회원 예치금을 외부에 맡기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또 전자금융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부도가 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사용 금액의 20%는 자본금으로 보유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머지 플러스는 소비자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오늘까지 환불을 좀 일부 시행을 했지만 이제 머지 플러스 측과 계약한 소상공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들에게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아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포인트를 충전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가맹점이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 이 포인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가맹점들은
이제 뭐죠?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네. 이제 판 만큼 대금을 이제 여기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뭐 받을 수 있을지 지금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일단 금융당국은 뭐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뭐 관련된 영업에 관련해서 뭐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이용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한 뒤인데다 피해 최소화 방법이 발표되지 않아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막았어야 했나 판단이 잘 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제가 여기 말고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가 됐지만 여전히 표류 중인 상황인데요. 이 법안에는 뭐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겼지만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한은과 또 금융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포인트 업체 이용하실 때는 전자금융 사업자인지 아닌지부터 좀 따져보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작은 고추가 맵다. 자기 자랑하려고 갖고 나온 키워드입니까? 아, 예,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는 뭐 대형보다는 중소형이 좀 대세인가 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중소형 올레드 시설 투자에 3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회사 측은 대형이 아닌 중소형 올레드 시장 대응을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형이 아닌 중소형이어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장난을 좀 치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네. 저도 이 소식 듣고 좀 궁금했던 게 왜 중소형이냐, 네. 갑자기 투자하는 게 왜 중소형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화면 더 큰 거를 선호하잖아요. TV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LG 네. 디스플레이는 TV 전용인 대형 올레드에서는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시장 지배자지만 중소형 올레드에서는 좀 입지가 좀 약한 편입니다. 대신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 80%를 차지하면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약했던 분야를 공략하겠다는 취지다라는 네. 얘기인데 그런데 이 대형 OLED를 그동안 잘해왔다면 그 분야를 그냥 키워서 초격차 전략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네. 그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가장 큰 배경은 중소형 올레드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간은 액정 표시 장치, 그러니까 LCD가 장악했던 스마트폰 화면을 올레드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이 좀 커지게 됐습니다. 일례로 애플의 5G 스마트폰 아이폰 12 시리즈 아시죠? 네. 이 전 모델에 처음으로 올레드 패널을 탑재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량을 납품했고 아이폰 12는 흥행 기록을 내세우기도 했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올레드와 또 LCD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CG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LCD 같은 경우는 뒤에서 빛을 쏴줘야 하는 그런 구조고요. 올레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컬러 필터가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입자를 이용해서 스스로 빛을 낸다는 점에서 좀 LCD와 올레드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레드는 LCD에 비해서 색 재현력이나 응답 속도, 디자인 등에서 좀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중소형이라는 게 TV만을 말한 게 아니었군요. 네. 앞으로 그렇다면 이 디스플레이 전쟁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뭐 아이폰 12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마트폰은 시작이 됐고 이제는 태블릿 PC와 또 노트북을 공략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스마트폰에 비해서 일단 태블릿 PC나 또 노트북 같은 경우는 LCD가 주력인 상황인 만큼 이걸 대체했을 때 스마트폰용을 뛰어넘는 큰 시장이 확보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 업체 하면은 삼성하고 LG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들의 어떤 앞으로의 경쟁, 디스플레이에서의 경쟁을 가르는 기준들 네.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앞서서 전해졌던 소식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6세대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제는 두 업체죠. 모두 8세대 라인을 좀 증설할 것으로 좀 계획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세대가 커질수록 보시는 것처럼 기판의 크기가 커지고 더 큰 디스플레이를 효율적으로 더 높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께 좀 국내 업체들이 8세대로 전환할 투자 계획을 좀 수립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올레드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광고계 블루칩은 누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즘 광고계 블루칩 누구일까요? 광고계 블루칩 아이유?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BTS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요즘 그냥 각자 선호하는 취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자, 남자인데요. 저는 오늘 광고계 블루칩이 AI라는 말을 하려고 이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인간이 아니라 AI가 네. 블루칩이다. 네. 블루칩이 일단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굉장히 떠오르는 샛별 같은 블루칩. 블루칩. 예. 블루칩은 이제 우량주에다가 보통 쓰는 표현이죠. 네, 알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우량주. 네. 그러니까 광고계의 흥행 보증수표가 네. 이제 AI다. AI가 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가상인간 로지인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찾아보니까 48,000명을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왼쪽에 있는 게 로지입니다. 아시죠? 처음 봤습니다. 네, 어쨌든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생김새를 모두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 별로 안 예쁜가요?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대답을 좀. 예, 그거는 노코멘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로지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쉐보레의 어떤 광고에도 등장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반얀트리 서울 호텔의 풀장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롭게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AI가 이제 가상인간의 어떤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우리가 몇 번 지난번 한두 번 네. 아니고 여러 번 했었죠. 네. 이제는 뭐 제법 좀 등장하는 곳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도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고 왜 네. 이렇게 러브콜을 받게 된 걸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MZ세대가 좋아하는 생김새를 조합할 정도로 MZ세대가 이렇게 좀 친숙해졌다. 몰입도가 좀 가상공간이나 가상인간에게 높아졌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이유로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힙니다. 아까 로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죠. 굉장히 부러운데 이렇게 코로나19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간이나 뭐 어떤 것에 제약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상인간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고에 가상인간을 썼을 때 그 기업을 조금 더 어떤 트렌디한 네.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상인간도 요즘에는 뭐 춘추 전국 시대라면서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LG전자의 김래아도 있었고 또 다소 다른 결이지만 삼성전자의 가상인간 플랫폼 네온 등이 있고요. 가요계에서도 AI를 활용한 마케팅이 본격화됐습니다. 에스파 같은 경우는 아바타 멤버 아이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뮤직비디오나 음악방송 무대에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2022년에 전 세계 브랜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투입할 비용이 약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 그만큼 가상인간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입지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우리 외전 네. 뉴스플러스 외전이 또 준비돼 있죠. 굉장히 외전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놀랐는데요. 네, 뉴스플러스 외전도 잠시 후에 방영이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바라면서 오늘의 플러스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주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8년간 지출한 비용은 모두 2조 2,600억 달러, 우리 돈 2,70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1년 예산의 무려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결국 승전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본의 시대의 전쟁은 명분과 실익,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여실히 알려줍니다. 아프간 정부군이 스스로 싸우지 않는데 미군이 희생을 감수할 수는 없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합니다. 평화를 원할수록 더 많은 예산이 자주 국방의 태세를 갖추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